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는 거 자체가 싫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살 게 뭐가 있을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안상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과 한번 올 한 해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년에는 또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떤 투자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매년 사실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게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에 뭐 아이스크림 뭐 500원 하던 거 지금 1,000원 돼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오래전 생각해 보면 뭔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금리 인상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는 게 또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또 전쟁이라는 사실 전쟁도 꾸준히 있어 오긴 했는데 이 정도로 내 피부에 좀 한국에 있는 저희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이 여파를 끼쳤던 것도 굉장히 또 오랜만이었다라는 거를 느꼈던 굉장히 여러 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증시를 주도해왔던 보통 주인공을 꼭 한 명씩 이렇게 꼽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2020년부터 쭉 한번 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재작년에는 이제 팬데믹이 일단 있었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보면 완화를 하고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도 내세우고 뭐 팬데믹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정책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극복하고 나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었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다그쳐서 유동성을 계속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경우도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정부가 뭔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한 해를 끌어왔던 그런 한 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1년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플레이어를 이제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정책들이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런 많은 현금과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 또 새로운 기업들, 팬데믹이 거의 1년간 지속되면서 기존에는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새로운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작년에 떠오르는 뭐 주요 키워드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원격 의료, 재택근무, 뭐 넷플릭스 같은 OTT도 있을 거고, 뭐 백신 기업들도 또 떠오르고, 뭐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런 지금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잘 많이 컸어요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데이터 센터들도 아무도 모르다가 데이터 센터 리츠가 뭐 갑자기 막 엄청 많이 상승을 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새로운 걸 발표를 하고 실적도 굉장히 뭐 향상이 돼서 우리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그런 기업 관련된 이슈들이 증시를 이끌어 갔었던 그런 한 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기업이 주인공이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좀 올해는 뭐 얘기하실지 대부분 다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딱 기억해 보시면 올해만큼 중앙은행에서 뭔가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했던 적이 사실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중앙은행, 뭐 특히나 미국 중앙은행 포함을 이제 연준을 이제 위시로 해서 중앙은행에서 저희가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보는 현재 시장 상황이나 뭐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멘트 몇 개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이 확 바뀌는 네. 그런 한 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중앙은행 미국 연준을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미국 연준에서 이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게 뭐 올해부터 바로 시작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었고 사실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 얘기는 조금씩 나오긴 했었잖아요.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슬슬 저희가 금리를 올려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라는 뉘앙스를 꾸준히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작년 한 이맘때 11월, 12월 요쯤이었던 걸로 저희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뭐 75bp라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도의 이율로 올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뭐 한두 분 제가 봤을 때 여러 개를 찾아봤었는데 정말 잘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뭐 50bp 정도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거니까 한 번에 올리기에는
꾸준히 뭐 50bp, 25bp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올해는 대략 뭐 한 3% 언더로 갈 것 같습니다. 정도의 의견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측 못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당연히 있을 거고 올해 그리고 그 사실 분쟁만 있었을 때는 뭐 사실 또 이런 불안감 변동성을 조금 대비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 올라오고 많나 보다. 뭐 이라크 분쟁 났을 때도 그렇고 보통 그 정도만 저희가 생각하고 끝이 나야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원자재가 급등을 또 하고 그래서 원자재가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오고 또 그런 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더 이상은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적당히 대응해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금리를 좀 파격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라는 또 중앙은행의 대응이 나오고 또 그 계속 그 연세가 돼가지고 또 미국 연준에서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니까 달러가 또 강세가 되고 저희 뭐 국내를 포함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그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각종 정책들을 펼치는 그런 흐름으로 올 한 해가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각종 경제 지표와 중앙은행이 그 어느 때보다 뭐 최근 한 몇 년간을 비교해봤을 때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쳤던 한 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까지의 뭔가 요약이 이 정도 된 것 같고 뭐 중국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 사실 올해는 중국 생각해 보시면 주목을 거의 못 받았던 이유는 물론 미국의 이런 스탠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 경제 자체가 썩 좋은 모습을 사실 올해 한 해 보였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봉쇄했었으니까요. 네, 봉쇄가 이제 제일 큰 부분이었고, 사실 봉쇄로 인해서 원래 이제 중국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대외에 뭔가 이제 수출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워낙에 그 중국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뭐 매번 뭐 여러 가지 중국 뭐 펀드든 중국에 투자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든 이런 게 했을 때 장점을 내세우는 게 중국이 워낙 또 인구가 많으니까 대내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뭐 13억 인구 뭐 이러면서 이제 맨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대내 수요도 방금 말씀하신 봉쇄 때문에 뭐 심심하면 그냥 봉쇄, 심심하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심각해지면 봉쇄를 너무 자주 하고 뭐 사시는 분들 실제 사례를 가끔 들어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봉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뉴스에 이미 뭐 뉴스에도 많이 잘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뭐 7살 어린이도 코로나 걸리면 그냥 따로 격리를 하고 부모님 안 걸렸으면 부모님은 이제 따로 안 걸렸으면 격리실에도 못 들어가고 7살 어린이면 따로 격리한다든가 뭐 이런 약간 뭐 이 정도로 되게 강하게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니까 그런 식의 이제 대내 대외 수요들이 완전히 감소를 하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되는 스탠스, 뭐 딱히 긴축을 한 것도 아니고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수요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제 여전히 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한 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올해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집중된 ETF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작년이랑 올해랑 딱 비교해 보시면 좀 더 깔끔하게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글로벌 ETF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2021년도 글로벌 ETF들 쫙 보시면 이미 요새 최근에 또 글로벌 ETF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맞아요. 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상위권, 최상위권에 S&P 500, 나스닥 100 이게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이 대부분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뭐 일부 그렇지 않은 ETF 같은 경우에도 디벨롭드 마켓 이제 저희가 선진국이 아닌 이제 개발도상국들 개발도상국 편보다는 약간 선진국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국가들 뭐 한국을 포함한 그런 국가들에 투자하는 ETF라든가 아니면 밸류 ETF라든가 아니면 채권 ETF가 제가 회색 따로 칠해놓긴 했는데 채권 ETF가 일부 있긴 한데 그냥 종합 채권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상 그냥 종합 채권 난 사겠다 아니면 맨 밑에 있는 단기 채권 어차피 금리가 또 워낙 이때는 낮았으니까 작년만 해도 계속 낮은 상황이었으니까 또 결국에 올린다는 예상은 누구나 작년부터 사실 해왔었잖아요. 이 폭을 몰랐던 부분이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포트폴리오 배분상 채권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금리엔 영향 안 받는 좀 단기 채권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단기 채권들을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올해 글로벌 ETF 순위의 플로우를 좀 보시면 여전히 상위권은 비슷해요. S&P 500 ETF들이 최상위권에 있는 거는 비슷한데
그 밑에 이제 5위부터 9위까지는 쭉 보시면 다 채권형 ETF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예 초단기채 1부터 3개월짜리 초단기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초단기채가 아니고 초장기채 20년 이상짜리 초장기채 ETF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리가 충분히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나는 금리 변동성에 베팅을 하겠다. 이제 다시 낮아지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초장기채들이 훨씬 더 금리에 민감해서 가격도 많이 움직이니까 나는 초장기채에 지금 투자를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그 주식 ETF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도 지금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지금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매집을 하겠다라는 느낌과 비슷하게 이제 곧 금리 인하할 거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곧 할 거니까 미리미리 초장기채 지금 쌀 때 많이 사놓겠다라는 움직임이 ETF 올해 순매수 플로우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ETF는 이 정도고 그러면 국내 ETF도 플로우가 비슷했느냐라고 또 정리를 좀 해보면 대부분이 비슷하긴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부분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보자면 국내 ETF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그냥 감히 말씀드리건데 테마 ETF 해였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타이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이런 혁신 성장과 테마 관련된 ETF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고 실제로 뭐 성과가 좋은 ETF들도 꽤 있었고 그만큼 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순매수를 하셨던 ETF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권에 있는 차이나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리튬 앤 2차 전지라든가 이런 테마형 ETF들이 상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는 역시나 글로벌 투자자분들과 비슷하게 S&P 500 ETF, 뭐 나스닥 100 ETF도 있었고요. 또 올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역시나 물론 이제 최상위 1위 금액 순매수 금액이 왼쪽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1, 2위에 레버리지 ETF 일단 두 개가 딱 자리 잡고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 네네. 그 밑에 이제 테마형 ETF들이나 S&P 500, 나스닥 100 ETF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랑 비슷한 컨셉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컸을 때 수익을 많이 내시기가 좀 편하고 하루에 매번 이렇게 저희가 하락장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계속 떨어지고만 있지는 않으니까 하루에 또 반등 줄 땐 또 반등을 또 세게 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빨리 수익을 내보겠다 라는 플로우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하시려다가 이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하시지 못하고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직 꽤 계실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사실 작년에 많이 오른 만큼 올해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차피 이만큼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여기서 더 많이 가진 않을 거다라는 플로우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 순매수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 순위권에는 사실 없는데 10위권 안더 뭐 한 11위, 13위 정도의 국내도 비슷하게 채권형 ETF들이나 아니면 금리 추정형 ETF들이 순위권 지금 10위 안에 못 들어와 있지만 어쨌든 순위권에 또 같이 있어서 뭐 완전 글로벌 ETF 플로우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채권형 ETF와 진짜 거래가 많이 됐어요. 올해만큼 많이 된 적이 잘 못 본 것 같은데 하루에 거래된 전체 ETF 거래량의 반이 채권형 ETF일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채권형 ETF를 거래를 해주셨고 순매수도 사실 채권형 ETF라는 게 사실 꾸준히 순매수를 하시기에 사실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격도 일단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ETF를 대부분 보시면 다 10,000원 이 정도인데 채권형 ETF는 대부분 5만 원 이상이 맞아요. 대부분이거든요. 10만 원이 보통 기준가더라고요. 기준가가 10만 원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가격대도 일단 부담되고 하니까 그리고 굳이 뭐 채권형 ETF로 내가 채권을 해야 되나라는 사실 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뭐 어차피 채권 직접 투자 다 되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굳이 뭐 채권 해야 되나? ETF는 또 주식처럼 거래되는데 채권형 ETF는 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굳이 해야 되나라는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올해만큼 또 거래량이 또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그만큼 채권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는데 또 채권이라는 자산군이 또 기존에 잘 알던 주식과는 좀 많은 공부해야 될 게 또 많다 보니까 다른 점도 많고 그랬을 때 내가 요거에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으시다가 채권형 ETF라는 대안을 찾으셔서 좀 많이 들어오신 게 아닐까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자는 관심이 집중됐던 ETF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결국 또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일단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중론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보통 다 이제 상저하고를 상저하고를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금리를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분간은 긴축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게 뭐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당분간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 상반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상반기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은 바로 지금 아무리 경제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바로 뭔가를 다시 되돌려서 원복을 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투자의 방향도 그거에 맞춰서 좀 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0에서 75bp 올릴 때랑 지금 이미 3%대 뭐 중반에 와 있는데 여기서 또 올릴 때랑은 여기서 또 75bp를 올리긴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25bp 올린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충격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와 같은 중앙은행의 한마디 아니면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는 이런 변동성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점점 발언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시장에 미치는 힘이. 발언 자체는 당연히 강력하겠지만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당장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씩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2020년도랑 비슷하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이런 거 저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통 상저하고 말씀 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슬슬 또 시장에 영향을 점점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뭐 기업 전망도 기업이 이제 향후 컨센서스나 실적 전망을 다 이미 너무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추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변수가 뭐 어디 더 전쟁이 하나 더 터진다든가 이런 아무도 예측 못한 뭔가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에 약간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고 대부분의 전문가들 뷰가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내년에 좀 투자할 만한 그런 ETF 관점에서 좀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모두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ETF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올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ETF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채권형 ETF들. 근데 그냥 채권형 ETF는 금리에 그냥 계속 금리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또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이 그냥 채권형 ETF들은 또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난 그게 싫다. 그냥 만기까지 정기예금처럼 가져가는 뭔가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만기 채권형 ETF도 선택지에 하나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기 채권형은 만기 될 때까지 금리가 뭐 갑자기 또 떨어지게 되면 결국 만기 전까지는 금리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건 난 좀 싫은데 일단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는 거 자체가 싫다. 나는 파란색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금리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1알 단위로 이 수익을 챙겨가는, 금리의 수익을 챙겨가는 뭐 CD 금리 투자 ETF라든가 약간 CME 계좌처럼 계속해서 수익이 불어나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뭐 이제 그거랑 이제 대신에 이제 세금은 똑같이 떼고요. CMA도 떼지만 CD 금리 투자 ETF나 KOFR ETF들을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 한 해 이 두 개 ETF 각각 해서 거의 한 900억, 700억씩 순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관심 있게 보시다가 이게 또 ETF니까 뭐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내가 빨리 지금 이제 많이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으니까 팔고 딴 거 사야지 하면 그냥 ETF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 이제 LP 통해서 매도하시고 다른 자산 바로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서 글로벌 ETF 순유입한 것 중에 좀 특이한 ETF라고 말씀드렸던 배당주 ETF도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 ETF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지만 어쨌든 배당주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ETF들이 대부분 또 좋은 부분도 있고 당연히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시장 변화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난 배당을 계속 줘야 되니까
뭔가 그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그 기업 입장에서도 있어야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이제 보통 그렇게 언급되는 게 뭐 경기 필수 소비재 같은 뭐 펩시나 코카콜라 같은 좀 이제 먹는 거 아니면 우리가 꼭 소비해야 되는 거 경기가 어려워져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배당주 ETF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ETF도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좀 더 고려해 볼 만한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또 이러신 분들 당연히 계실 거잖아요. 저도 약간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기업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기업 전망이나 실적이나 이런 게 다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사실 많이 돼서 뭐 웬만한 ETF든 웬만한 지수들이 다 대부분 마이너스 뭐 30%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로 더 30%를 더 꽂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랬을 때 이제 슬슬 뭐 지금 당장 내 전 재산 여기다 이제 사야 되냐 이러면 좀 그건 좀 겁이 나지만 어쨌든 조금씩 나눠서 사도 되는 거니까 나눠서 살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타격을 많이 받아서 제일 많이 빠진 ETF들 먼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장주들에 좀 관심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도 이미 PER도 뭐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작년 재작년 각광받기 전 시점으로 내려온 그 종목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개별 종목 중에서도 피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ETF로 가본다면 뭐 나스닥 100 ETF도 당연히 그거에 해당이 될 거고 나스닥 100은 100개니까 난 너무 많다. 상위권만 가져가겠다. 또 보통 증시가 다시 살아날 때 맨 위에 기업들부터 사실 또 빨리 많이 회복을 하는 편이니까 맞아요. 네. 상위권으로 가겠다 하면은 뭐 테크탑10 같은 그냥 아예 10개 종목만 딱 가져가는 그런 ETF도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100 ETF도 요새 또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 보시면 다 환해지형 ETF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등할 때는 환해지형 ETF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올해 이제 사실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언해지 ETF들은 사실 비교해 보시면 지수 하락분 대비해서 환율 때문에 굉장히 방어를 잘했거든요. 7, 8% 정도 맞아요. 아웃퍼폼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결국에 마이너스니까 똑같이 기분이 나쁜데 나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랬을 수 있는데 사실 7, 8%만 방어를 해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10월까지는 그렇게 방어를 잘하다가 잘 생각해보면 11월에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1,300원, 뭐 1,200원까지 잠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반대가 됐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오히려 언해지 ETF는 손실이 조금씩 나 있는 아니면 손실도 아니고 이득도 아닌 그냥 오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냥 앞으로 나는 다시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안정됐다는 얘기니까 환율이 다시 제가 좀 미국 여행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1,000원대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1,200원에서 1,000원대 가면 지수가 몇 퍼센트, 20% 가까이 올라야 이게 환율에 드디어 이제 환율 떨어진 것만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원해지를 이런 경우에는 원해지를 하시기보다는 환해지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달러화의 자산에 투자한다면 환해지 ETF나 환해지 펀드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잠깐 또 더 맨 앞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내년도의 주인공이 정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정부 주도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정부들마다 뭐 각국 정부들마다 세우고 있는 대책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올해 생각해 보시면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사실 계속 나왔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글로벌 공익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약간 피부에 와닿긴 하는데 이게 그 정도로 급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였다면 올해는 일단 유가가 엄청 오르고 유가만 오른 게 아니고 사실 국내도 그렇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송유관을 이제 우리가 닫을 거니까 안 닫게 하려면 저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마라. 어떻게 보면 사실 협상의 전략일 수 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나라의 뭔가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을 해가지고 자기네 남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런 탈색, 이제 에너지 자립이나 이런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안보의 차원으로 좀 더 이제 넓어지면서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금 올해 많이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이 스탠스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더불어서 그거와 또 연관된 게 좀 더 들어가 보면 2차 전지라든가 뭐 리튬도 그거의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잘 돌리려면 전기차나 이런 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가 좀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침체 시기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쭉 그냥 놓고 보면 결국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이 좀 계속 같이 혼재가 돼서 내년 한 해 동안 쭉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뭐 정부 정책이 좀 주도가 되다가 또 갑자기 또 시장이 너무 또 튀는 것 같으면 중앙은행에서 또 제동을 걸면서 다시 뭐 긴축을 하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이런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를 저희가 전에 한 몇 년도일까요? 2020년도나 19년도처럼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쭉 내리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에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내리더라도 이제 세밀하게 이제 내려서 저희가 적정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도가 뭐 내년도엔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리더라도 뭐 올렸을 때 75bp 올리는 것처럼 75bp 내려보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에는 워낙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아직까지 뭔가 이제 변수 제어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내리고는 싶은데 내렸다가 또 어떤 부작용이 이제 나올지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분간 좀 조심스럽게 걸음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도 역시나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고 상반기까지는 아직 긴축한다고 했으니까 그 스탠스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정적인 뭐 배당이라든지 채권형 그런 쪽으로 좀 시장 수요가 쏠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역발상 관점에서는 성장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또 그런 관련된 ETF 또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단순히 내년 아이디어가 아니라 탈세계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소재라든지 이쪽 쪽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은 내년에 쉽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계좌 방어 잘 하시면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현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